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심리를 위해서 두 번째 합의 기회를 진행합니다. 이틀 만에 열리는 이번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대법관 12명이 사건의 쟁점을 논의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이틀 만에 심리가 속행되는 건데 오늘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회를 열어 사건을 심리합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은 이번 기일에서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해당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또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사실을 오인해 이 사건이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모두 뒤집고 이 전 대표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심리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재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까요? 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재판부에 처음 배당된 뒤에는 조 대법원장이 재판관들의 의견을 취합해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직접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옮겨진 만큼 대법관 12명이 각각 쟁점을 검토하느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거다. 반대로 소부 심리 과정을 단축한 만큼 더 심리가 짧아질 것이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임을 고려해 6.3 조기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한덕수 무소속 출마와 단일화를 통한 빅텐트론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의 경선 주자들이 입장에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권 경선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3명 주자들이 일제히 광주, 전라 지역을 찾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이 한창인데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있죠. 내 일각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2차 경선에 진출한 주자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그간 한대행 출마가 비상식이라고 평가절하해온 홍준표 후보는 출마한다면 단일화 협상의 길을 열어놓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조금 전 진행한 긴급 회견에선 반 이재명에 공감한다면 탄핵 찬성 반대를 넘어 한대행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와도 함께할 수 있고 대선 승리 뒤에는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기득권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이라면서 경선 승리 뒤 모든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과 머리를 맞대왔고 생각도 완전히 같다며 사실상 경선 이후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앞서 한동훈 후보는 한대행을 겨냥해 관세전쟁 상황에 집중해달라며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일찌감치 한 후보와 단일화를 언급했던 김문수 후보 측,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율에서 밀린다는 방증으로 평가하면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려 한대행 출마는 책임을 져버리는 일인 만큼 부디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2차 경선 1대1 맞수 토론 일정에 돌입하는데 우선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90분씩 토론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의 경선 주자들은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3차 순회 경선 지이자 당의 뿌리인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전북 새만금을 찾아 재생에너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엔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장소로 꼽히는 광주 전일빌딩으로 가 민주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모델인 고 문재학 군의 어머니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캠프 관계자는 YTN에 호남을 집토끼로만 생각해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도 없진 않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내란 종식을 위해 확실하게 힘을 모으자는데 호남 시민들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았던 김경수 후보 역시 오후에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한 뒤 전남 순천과 여수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요. 김동연 후보도 전남 장성 황룡시장과 광주 한국광귀수론 등을 찾아 민생과 일자리를 두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 중인 민주당 호남권 경선 결과는 모레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양당의 아침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은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 연설에 나선 한덕수 대행을 정조준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한 대행을 겨냥해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오늘 국민 앞에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2차 내란이자 윤석열을 부활시키려는 친이 쿠데타 두 번째 친이 쿠데타의 다름 아닙니다. 정부 추경안도 민주당이 요구한 규모에 전혀 못 미치는 찔끔 추경을 들고 와 생색을 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이 속도를 내는 것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을 겁박하고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조속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대원칙입니다. 정치 일정이 사법 판결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또 정부 추경안은 산불 피해와 글로벌 통상 위기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추경이라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요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덕수 대행,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를 찾은 한덕수 대행은 위기 대응에는 정책 내용만큼이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발 관세 전쟁과 국내 대형 산불 등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오늘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도 같이 기소를 했는데 딸 다혜 씨와 전 사위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점곤 기자, 문 전 대통령 기소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전주지검이 오늘 오전에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보도자료였는데요.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에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죠.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 공여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모 씨와 공모해서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이죠. 타이 이스타 제세 사위를 임원으로 채용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위 서 씨는 2018년 취업 이후에 타이 이스타 제세에서 급여로 약 1억 5천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위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에게 계속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 금액이죠. 2억 1,7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정치인이자 기업인인 이 전 의원이 지배를 하던 항공업체를 통해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 경호처 등이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에 깊숙하게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그리고 사위였던 전 사위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 그러니까 범죄지 중심으로 냈다는 건데요. 따라서 앞으로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또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은 답변서는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검찰은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취재본부에서 YTN 오정곤입니다. 트럼프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간 2+2 통상협의가 오늘 밤 미국에서 열립니다. 방위비 문제는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 협상 대표는 통상과 방위비 문제는 별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이어 워싱턴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장관은 한미 간 통상협의의 목적은 관세 철폐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매겨진 25% 품목 관세 해결을 급선무로 꼽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와서 그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한 것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원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100개 이상 나라와 협상하며 속전속결 의지를 보이는 미국 흐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최근 관세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미국 기류에는 예상했던 바라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바고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온 걸 가지고 미국 측과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이 플랫폼과 그런 틀을 이번에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주 일본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 면담이 잡히진 않았다고 밝힌 안 장관은 방위비는 의제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베센트 재무장관은 통상과 방위비 문제를 떼놓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continues offering security guarantees and open markets, then our allies must step up with stronger commitments to shared defense.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관세와 방위비 문제 등을 한꺼번에 논의하겠다는 트럼프의 이른바 원스톱 쇼핑 발언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풀이됩니다. 한미 경제통상장관이 2대2로 마주 앉는 협의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미국이 협상장에서 이 방위비를 불쑥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2, 3주 안에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다시 정하겠다며 인하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중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는데 얼마나 빨리 인하할지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관세 인하 의지를 밝혔습니다. That will happen, I'd say,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Wouldn't you say? I think so. Over the next 2-3 weeks, we'll be setting the number, and we're going to pick. Could be for China too.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빨리 관세를 인하할지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증시가 급락하고 국내 여론도 악화하자
직접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겁니다. I get along very well with President Xi, and I hope we can make a deal. Otherwise, we'll set a price, and hopefully they'll come here and they'll contribute. And if they don't, that's okay.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부과한 관세율이 품목에 따라 절반에서 65%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미국과 중국이 협상 전에 서로 부과한 높은 관세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수출 위주가 아닌 내수를 지원하는 쪽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포괄적 합의를 의미하는 빅딜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n opportunity for a big deal here, that the U.S. is looking to rebalance to more manufacturing.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서 미중 양국이 이르면 다음 달이나 6월에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0.1%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성장을 사실상 멈췄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우리 경제가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전분기보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 2월 한은이 전망한 0.2%보다 무려 0.4%포인트나 낮습니다. 지난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5%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지난해 2분기에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었는데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따져보면 이번이 마이너스 0.24%로 더 안 좋고요. 특히 지난해 2분기 성적은 직전 분기의 1.3% 깜짝 성장을 거둔 기저 효과가 컸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충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역성장으로 우리 경제는 지난 1년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이어간 건데요. 과거 대형 경제 위기 때도 없던 기록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역성장을 기록한 이유도 분석해 주시죠. 내수와 수출이 모두 안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모두 0.1%씩 줄었고요. 이 건설 투자는 무려 3.2%, 설비 투자도 2.1%나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내수 부진이 심해지면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6%포인트로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는 지난 분기에도 있었는데 당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0.2%포인트였거든요. 이 수치가 올해 1분기에 더 내려갔으니까 내수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수출도 화학제품과 기계 등을 중심으로 1.1% 줄었습니다. 다만 수입이 마이너스 2%로 더 크게 줄면서 순수출 기여도는 0.3%포인트를 기록해 지난 분기와 같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정치와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를 역성장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된 가운데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대형 산불 등 이례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1.5%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은 다음 달 29일 수정경제 전망 발표 때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절반으로 크게 낮춘 데는 미국 관세 부과와 국내 정치 혼란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IMF 측의 공식 설명이 나왔습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 단장은 한국 성장률 전망 수정과 관련한 기자단의 질문에 관세 조치 영향뿐 아니라 지난해 말 이후 한국 정치 상황 변화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인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조 4,405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57.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매출은 17조 6,391억 원으로 41.9% 증가했고 순이익은 8조 1,082억 원으로 323% 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분기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와 가전 모바일 등을 모두 포함한 전사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고 낮 동안은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해지겠고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바람이 점차 강해진다고요? 네, 오늘도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포근하겠지만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바람이 점차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순간 풍속이 초속 15m에 달하는 곳이 있겠고 산간 지역은 초속 25m를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도 점차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3도, 평년보다도 1, 2도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한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영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동해안은 주말에도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며 점차 건조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비가 주기적으로 내려 땅의 메마름이 심하진 않지만 산불 지수가 다소 커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가게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인데요. 오늘 하루의 키워드는 한덕수 오케이입니다. 그래픽부터 보시죠. 네, 오늘 아침에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SNS에 이런 입장을 올렸습니다. 기득권 지키기보다 국민 승리가 우선이다. 한덕수 대행과 머리를 맞대었고 나는 한덕수 대행과 생각도 완전히 같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질세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덕수 대행이 대선을 출마하고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나도 함께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출마에 부정적이었던 두 후보가 오늘 오전에 연이어서 한덕수 오케이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2차 경선은 100% 여론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심 50% 그리고 뭐 국민 여론조사 50%지 않습니까? 근데 당심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연 한덕수 후보가 출마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고 두 번째는 누가 결국은 반명 빅텐트를 만들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반면에 지금 뭐 얘기하는 홍준표 후보나 아니면은 지금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걸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프레임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선거에서는요. 그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그 말을 했는데 2004년도 책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언어를 통해서 연상되는 그 나름대로의 사고의 체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프레임을 선점해서 대중의 사고 틀을 규정하느냐. 그러니까 김문수는 후보 단일화 찬성, 나머지는 반대. 이렇게 되면 그 프레임 싸움에서 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한덕수 후보 만약에 나와서 단일화하는 거는 이제는 대립쟁점이 아니라 합의쟁점으로 만들어보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프레임으로 작동되지 못한다. 나도 찬성이다. 나도 찬성이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뭐 두 후보가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반대. 이거는 뭐 만약에 하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재출마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큰 나름대로의 그 변수 하나가 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한테 표 뺏기면 안 된다. 이 프레임을 전환해버려서 우리도 이제 공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전략인 건가요? 왜냐하면 그 박수영 의원이라든지 성일종 의원이 이제 한덕수 대행을 출마하려고 하는데 앞장서섰던 분들인데 그분이 지금 어디가 계시죠? 김문수 캠프에 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문수 캠프는 결국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 합의쟁점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한덕수 후보 단일화 문제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흥미로운 건 마음이 바뀌어도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후보랑 홍준표 후보가 입장이 바뀌었다는 걸 밝히는 게 몇 시간 차이가 안 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서로 빨리 따라가야 되는 싸움이었던 거고요. 다만 정치공학적 사고는 있습니다만 좀 감동은 없다. 어차피 김문수 후보를 중도층에서 좀 이상하게 보는 건 맞아요. 이분이 정치를 준비가 됐을까? 대선 준비가 됐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김문수 후보를 뽑아도 다시 한덕수 대행한테 가면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차피 김문수 후보한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로 같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되고 다만 어떤 가치를 공유할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망가진 경제라든가 또는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한덕수 대행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오롯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올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자 토론 과정에서 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선에서 나는 한덕수 찬성, 나는 반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한덕수 대행 출마를 상수로 놓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나가서 2002년도 대선 당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노풍이 불어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압도적으로 일을 하다가 9월 달서부터 지지율이 쭈르륵 하락했어요. 정몽준 후보가 국민통합 20일에 그 정몽준 후보가 나오면서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새천년 민주당에서 아니 후보 단일화 협의회는 후단협이 만들어져가지고 후보를 교체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노무현 후보가 승부수를 겁니다. 정면 승부를 해요. 어떤 승부수를 하냐면 정몽준 후보가 원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후보 단일화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뭐 거의 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워낙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는 함의는 뭐냐면 결국은 이 중요한 사항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승리하니까 결국은 이해창 후보를 이기는 거예요. 이 두 후보가 벼랑한 입장을 바꾼 거는 뭐냐면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이겼을 경우에는 2002년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후보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나름대로 뭔가 흥행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워낙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반전할 수 있는 카드로서 오히려 한덕수 대행이 새로운 판을 만들어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전제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신감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후보되면 한덕수랑 단일화 경선에도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런 자신감이 것들이 있다는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저 두 후보가 벼랑한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오늘도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말아라. 이렇게 나홀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계산이라고 보세요?
이게 어차피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이 지금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차별화를 좀 두려고 하는 것 같고 좀 중도층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중도층에 좀 소구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소신과 그만의 가치가 있었잖아요. 서민적이고 소탈하고 항상 국민과 함께 가겠다, 권위주의를 버리겠다, 예. 탈정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한동훈의 가치, 홍준표의 가치 이런 것들이 좀 투영이 돼야 되는데 예. 그냥 이재명 대표 이겨보겠다라고 단일화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이 단일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특히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호남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대변했다라고 한다면 호남의 표심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은영 헌법재판관,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결코 헌법적이고 법치주의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을 통해서 호남의 어떤 민심을 가져온다는 게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예. 별로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후보들이 경선판을 좀 키워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홍준표 후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 경선판이 아주 옹졸한 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첫째, 당내 찬탄 반탄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사태는 탄핵으로 정리되었고 우리는 지금 대선 승리의 목표만 남아 있습니다. 당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함께 데리고 가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결국 빅텐트라고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만을 위한 그런 텐트이지 뭐 다른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텐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김문수 캠프의 김재원 전 의원의 얘기니까 뭐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빅텐트 거리는데 결국은 본인이 그 최종 후보가 되는 그 시나리오의 빅텐트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박이거든요. 이제 결국은 2단계로 갈 겁니다. 예.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예.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빅텐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빅텐트 속에서는 뭐 모든 이제 이재명 후보와 반대되는 세력을 다 모으겠다는 예.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특히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명에 있었던 분들, 뭐 이낙연 선수라든지 등등을 다 모아서 결국 빅텐트를 만드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단순한 빅텐트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당연히 만약에 그 국민의 후보의 최종 후보가 빅텐트를 만들어서 정권을 만약에 다시 재창출했다 하더라도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빅텐트의 내용은 대연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 보세요. 독일도 최근에요. 정말 기민당하고 삼인당이 대연정했거든요. 대연정을 하지 않으면은 선거 이후에 특히 국민의힘은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대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대연정 속에서 그 이제 고리를 하는 것이 이제 역시 이제 국힘이 여전히 그래도 그 원내에서 이제 당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하는. 그래서 97년도 김대중, 김종필, DJP 연대가 큰 틀 속에서 보면 그거는 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정을 토대로 한 빅텐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뭐 한독수의 가치가 어떠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빅텐트가 이루어지면 선거 구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결국은 범보수 대 범진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양자 대결로 갑니다. 지금은 여전히 이제 국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 빅텐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선거의 과정을 아주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구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양자 대결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2012년도 당시 박근혜 후보가 51.6%예요. 문재인 후보 48%입니다. 48대 52예요. 지난 2017년도에도
문재인 후보가 41.1%로 당선됐지만 심상정 후보 6.2%를 더하면 그게 47.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가 얻은 득표가 52.2%입니다. 예. 지금 안철수는 어디에 와 있죠? 국민의힘에 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빅텐트가 이루어지면은 범보수 대 범진보가 이루어져서 결국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 지금처럼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세론이 위력을 발휘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깊이 한번 고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빅텐트의 양상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오늘 연이어서 한덕수 대행 오케이 이런 입장을 밝힌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어제 토론 맞수를 정하는 미디어데이에서도 상당히 좋은 궁합을 보였는데요. 어제 미디어데이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한동훈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탄핵이 되고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 분위기가 약간 싸해지는 것 같아서 잘하고 나서 이거 말씀. 저는 김문수 후보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고든 분입니다.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안 하시고 또 안랩을 창설하시고 또 안랩을 안 하시고 정치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한 개도 못하는데 이렇게 제가 못하는 거 여러 개를 다 홍준표 후보님 모시고. 다정하게 얘기를 한참 나누시더라고요. 우리 짰어요. 어떤 반성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보여드려서 국민들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후보가 지목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뭐 들어가지 말고 저도 지목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예.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저희가 할 말이 많잖아요. 네. 지금은 어떠신가요? 괜찮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똑똑하죠. 그리고 잘생겼고. 홍준표 참 사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대화 나눈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 요 며칠이. 매력 있는 분이시고. 장난꾸러기겠죠. 나 안철수 후보가 내 지명해 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안 하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만하니까. 오늘 지목을 못 따가셨는데 저를 두려워하셔서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만만하니까. 제가 할 말을 먼저 하셔가지고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또 가장 많이 지목을 받으셨는데 저는 정치하면서 늘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뭐 제가 유력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너 나와 이 방식으로 마스토론 짝이 정해졌거든요. 너도 나도 한동훈 나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와는 좀 차별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은 탄핵을 찬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확실하게 좀 차별화를 할 수 있고 또 한동훈 표를 좀 뺏어와야지만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것 같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존재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지금 이게 지금 봄이잖아요. 예. 농사를 지으려면 좀 밭을 갈아엎고 예.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그리고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예. 좀 밭을 갈아엎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들 스스로만 좀 고군분투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고 단일화만 되면 빅텐트만 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좀 벽돌듯 짚고 굉장히 단단하게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뭉쳐 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낸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 민심도 흔들리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양자 대결 가면 2, 3% 차이다. 저는 10%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선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단단하다. 뭐 이런 입장을 보여주셨고요. 그게 이제 2017년도 상황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당시만 해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이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훨씬 강했어요. 왜냐하면 호감도 비호감도를 보면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호감도가 비호감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비호감도가 여전히 높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 당시에만 해도 민주당이 지지도가 당시에 자유한국당 지지의 3배, 4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금 오늘 MBS 조사 나온 것도 보면은 국민의당 힘하고 결국은 민주당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선거는 구도죠. 어떠한 특정한 인물보다도 지금 보십시오. 찬성과 반대라고 탄핵. 이번 그 탄핵 과정 속에서 보수의 결집도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보수가 광장에 나와서 저렇게 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를 상상을 못했는데 이게 초결집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대선을 가져오면요. 40대 40의 진보와 보수가 뭉치는 거고 20을 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분이 이제 선거 대결 구도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토론회도 좀 짚어봐야 돼가지고 어제 홍준표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미디어데이에서 만나서 둘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하자 짰다 그러거든요. 왜 짰을까요? 이제 예상했었던 구도라고 보는 거죠. 예상했던 그러니까 구도입니까? 결국은 토론을 왜 하죠? 왜 그 사람들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토론 과정 속에서 완전히 대립으로 가져간다면 그게 결국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고 결국 경선 끝나면 당내 화합을 통해서 일치 단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안건을 안고 있고 지금 또 얼마나 지지율 격차가 큽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힘도 필요하다. 당연한 거죠. 그건 왜냐하면 이제 하나로 돼서 원팀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진영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범진보 대 범보수의 싸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범보수에 포함되는 모든 분들은 같이 가는 거고 범진보에 포함되는 분은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전부 다 같이 함께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각국의 모든 그 선거를 보면 이렇게 딱 진영의 논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미디어데이에서 정해진 토론 일정도 좀 보여주실까요?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죠. 지목한 상대랑 토론을 하는 방식을 이번에 이제 지정을 했고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각 후보가 지정한 사람하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에는 이제 4명이 토론을 하게 되고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바쁜 일정이에요. 저렇게 노출도가 많아지면 좋은 점도 있고 리스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는 아마 리스크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많이 나오면 좋은 겁니까? 그렇죠. 일단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된 것 같고 관심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국민의힘 경선이 언론에서 바라볼 때 찬탄 반탄만 관심 있잖아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할 거면 관심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냥 합쳐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이겨보자는 건데 가치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치주의 그리고 지금 경제가 망가져 있는데 이걸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도 망가지고 이 책임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근데 이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통합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야당을 반국가단체 정도 시각으로 굉장히 갈등과 분열의 국가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국민의힘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 편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대통령을 국민의 관점에서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들의 역량이 이제 드러날 거고 그것을 이제 검증을 받게 될 텐데 1대1 토론회 이제 빅매치로는
내일 홍준표 대 한동훈, 한동훈 대 홍준표 맞수 토론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각 캠프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의 경륜과 연륜과 경험 이것을 쭉 쌓아왔지만은 우리 한동훈 후보는 법에만 계속 오시다가 정치 경력이 짧잖아요. 그러나 한동훈 후보는 법의 근육이 있고 정치의 근육이 있어요. 법의 근육은 나는 한동훈 후보가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근육은 아직까지 검증 단계를 몇 번이나 파고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설령 본선을 가더라도 그 검증의 파고는 몇 번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서로가 한번 맞짱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서로 한번 국민들한테 우리 당원들에게 우열을 한번 가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내일 그 한동훈 후보랑 2회 연속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겁니다. 홍준표 캠프 입장에서? 네. 한동훈 캠프 입장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뭐 양자 다 비슷한데 내일 토론에서 본 시청자들이 뭐 홍준표가 좀 밀렸네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뭐 이 과반 득표자가 나와서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1대1 결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토론의 결과로 보면 그쪽 2대2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의 근육은 홍준표 후보가 강하지 않겠냐. 긴 호흡의 토론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자신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후보마다 각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는 뭐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다는 걸 넘어서서 몇 가지 큰 강점들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본인이 얘기했죠. 뭐 시대 교체도 하고 세대 교체도 하고 정치 교체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정치를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의미에서 정치 경험을 넘어서서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거라고 보고, 홍준표 우리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화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5선에다가 경남도지사 2번, 대구시장, 원내대표, 당대표 2번. 그러니까 행정하고 이 정치 경험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경남지사하고 대구시를 굉장히 청렴도가 높은 거로 바꾸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를 굉장히 해소시켰다는 나름대로의 그런 경륜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권자들 틀 속에서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와서 토론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토론들이 나와서 하면은 일단은 관심, 어텐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이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어텐션 다음이 매력 단계예요. 누가 매력적으로 보이냐는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어펙션. 호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아주 대립되는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그 관심이 집중이 되고 실제로 뭐 방송 3사 그 출구조사 끝나고 나서 뭘 보고 투표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TV 토론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공약이라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의 경선을 보면서 저 민주당 경선은 그냥 무늬만 경선 아니냐. 뭐 90%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 과연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게 오히려 더 아픈 부분이에요. 뭐 지금 얘기하는 가치 얘기도 하지만은 과연 민주당이 그동안 다수의 폭정을 어떻게 바꿔서 협치를 할 수 있냐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재명 후보로 가가지고 1차적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한 지금 일주일 사이에는 관심의 포인트는 미안한 얘기지만 민주당 경선보다는 이쪽 국민의힘 경선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제 국민의힘 토론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이런 걸 것 같은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랑 한동훈 후보는 앙숙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은근히 또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이면서 양 캠프에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또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 모두 본인들이 1, 2위 후보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결선에서 만나자.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올라올 경우에는
흥행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좀 재미라든가 대화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둘이 좀 더 부드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고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검사 스타일이어가지고 너무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서 보면 좀 져주는 것 같았잖아요. 요즘에는 좀 져주더라고요. 토론의 전략을 바꾼 건가요? 네, 그래서 조금은 한동훈 후보가 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은데 문제는 좀 도토리 키재기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은 지금 집권을 통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것인가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보다는 향후 집권했을 때의 압축 성장.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장의 방점이 있고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중도 보수까지도 포괄하는 정권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9대1 이러면 문희만 경선이나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너무 뭉쳐있네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그만큼 민주당이 뭉쳐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결코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저는 이 부분이 결코 민주주의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항할 만큼의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재명 후보가 지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민주적 관점에서 바라볼 부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2017년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문재인 그리고 안희정, 이재명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관심을 끌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 득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90% 이상 지지를 받는 이재명 후보가 뭐가 답답해서 경선 방식을 바꾸고 말해요. 선거인단 과거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물론 이제 빨리 선출을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주겠다는 그런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해서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성장을 일으키면 좋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어느 나라든 간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오고 입법권과 행정 권력을 모두가 갖고 가졌을 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때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많거든요. 그런 거를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자기의 그 권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만 보여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포비아라는 그 단어까지 나오게 된 거를 이재명 후보 측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두 분께 어떤 질문을 드려도 이재명 후보 일강체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시니까 제가 관련해서 민주당 얘기를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토론에서 이제 개헌 놓고도 공방이 좀 있었잖아요. 후보들의 좀 차별화, 존재감, 그래도 그것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대한 좀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더 좋은 결론으로 가지 않겠느냐 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정쩡하게 좀 각을 세우는 것 같고. 어정쩡합니까? 김경수 후보는 착한 2등 전략을 쓰는데 문제는 착한 건 좋은데 차별화 전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먹히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게 먹혔다라고 한다면 조금 흥행도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도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견제하거나 차별화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열심히 하고 싶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중도층이 이미 이재명 후보로 마음을 정해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좀 있었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재명 후보로 가서 정권 교체하고 또 국회 권력이 많은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상 중도 보수에서. 그런데 너무 나라가 망가져 있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돼서 압축 성장하고 트럼프와도 빨리 외교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영웅의 난세가 난다고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지금은 조금 굉장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후보를 원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반론을 좀 들을까요? 실제로 이제 개헌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 김동연 후보는 분명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어요. 왜 3년 전에 나랑 약속한 거를 안 지키느냐. 약속이란 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저 갔지 않았습니까? 임기 단축 개헌이었어서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개헌에 관련돼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그거는 지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임기 단축 개헌이 향후에요. 나름대로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기 단축 3년 개헌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는 반대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찬성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도 찬성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개헌에 관련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고 결국은 선거라는 거는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호원 세력은 이재명.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87년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세력들은 개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재편된다는 거예요. 호원 세력다 개헌 세력, 진보 대 보수. 이게 더 아직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헌 세력들이 다 모이게 돼 있고 지금 보십시오. 정대철 회장님을 포함해가지고 역대 국회의장분들이 전부 다 개헌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선거가 가까이 오면은 개헌 세력 쪽으로 뭉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단순하게 지금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진영을 가져오고 나름대로 축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미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죠. 바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 심리가 지금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취재 기자들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보세요? 좀 이례적으로 빠른 건 분명한 건가요? 굉장히 빠른 것 굉장히 같아요. 빠르다. 굉장히 빠르고 일단은 뭐 첫 심리는 빨리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좀 공정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2회 심리도 굉장히 빨리 하는 거잖아요. 이틀 만에 하기 때문에 이건 빠른 건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파기 재판할 수 있을까? 이게 실은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서 파기 재판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봤다는 분들도 없거든요. 파기 재판은 그러니까 사건의 그 대법원 결론까지 같이 낸다는 건가요? 그렇죠. 유죄로 바꾸면서 형량까지도 결정해서 뭐 벌금 얼마라고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봤다는 분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3, 4개월이라도 남아있다면 모르는데 뭐 5월 달이면 벌써 경선 들어가는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을 파기 재판에서 탈락시켜버리면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군요. 이건 뭐 거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다라고 해서 만약에 무죄, 상고 기각한다 할지라도 무죄를 확정한다 할지라도 또 이게 민주당에 유리한 판을 깔아줬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는 결국 못할 것이다. 대선 전에 안 나온다. 대선 전에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게 뭐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는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대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각 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 단 한 건만 남았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재판 지연을 두고 써야 할 말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무죄를 믿는다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캥겨서 대법원을 이렇게 치졸하게 압박하는 겁니까? 뭐 저희가 일관되게 이건 뭐 사건이 명백한 무죄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뭐 상고기각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결론이 되든 간에 대법원장의 생각은 처음 저도 그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할 때 청문위원이었거든요. 재판 지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이재명 후보 무죄 확정을 지금 전망을 하셨는데 정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파기 재판이잖아요. 근데 파기 재판은 없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 건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식한 얘기죠. 무슨 대법원 무슨 뭐 삽니까? 아무리 말이라도 그런 막말이죠. 그건 일종의. 자, 보십시오.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사람이 무죄 받은 확률이 얼마죠? 얼마나 됩니까? 확률이 뭐 필요 있습니까? 아니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법안은 안 된다. 그런 적은 없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해야 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기 재판은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2심 판결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환호하고 그리고 또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신속하게 재판하라고 누가 주장했습니까? 국민들도 있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하는 거 뭐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파기환송이냐 파기자판이냐 아니 기각 세 가지잖아요. 기각이 되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은 결국은 다시 고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출마 안 하는 거나요? 합니다. 파기환송이 돼도 출마는 출마를 가능한 합니다. 거죠. 하고 다음에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재판이 계속 되냐 안 되냐가 또 쟁점이 될 뿐이지 나오는 거는 뭐 출마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 지금 뭐 파기자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법원의 판결은요 전혀 예상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1년형을 선고받을지 알았습니까? 위중교사에서 무죄 받을지 알았습니까? 이건 전혀 예상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하지 말고 그리고 대법원은 신속하게 재판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얘기는 뭔가 국민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만 빠르게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은 늦게 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게 공정하냐? 국민들은 알고 싶다. 그 상황을 알고 투표를 하고 싶다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나름대로의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지 자꾸만 이렇게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면 사법의 정체가 문제가 돼. 지금 얘기하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꾸만 그거를 사법의 정체로 몰고 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갈래 길입니다. 그대로 무죄가 나오느냐, 아니면 파기환송, 고법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파기자판, 결과를 바꿔서 확장 짓느냐 이거잖아요. 이 세 갈래 길 가운데 어떤 길로 확정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좀 긴장하는 분위기, 또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또 발언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됐잖아요. 근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한 30년 동안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검찰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파기자판이 왜 나올 수가 없냐면 대법원은 사실상 심리를 열어서 피고인을 불러서 재판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피고인을 불러서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재판도 없이 본인들이 결정해버린다? 이건 피고인의 방어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할지라도 파기나 자판하는 경우가 없는데 대통령 후보를 파기 자판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든가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피고인의 방어권은 심각하게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파기 자판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 재판은 신속하게 원했죠. 그건 뭐냐면 최고 권력자가 공백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한 거지만 형사재판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 아마 2년 걸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지만 이 압박 수위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지 않는다라고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라고 하는 건요.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30년 동안 대법원이 파기자판한 적이 없는데 왜 법치가 안 되냐 빨리 해라. 이거 자체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론 뭐 결과를 예단하고 이걸 빨리 진행하는 거는 분명히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초고속 심리 일정으로 간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뭐 추정인데 대선 전에 결론은 나오는 게 맞다 이런 제가 판단일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무죄가 확정될 수도 있고 파기환송할 수도 있고 파기자판할 수도 있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신속하게 하냐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축적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저 후보가 어떤 상태인 거를 알고 투표하는 거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 파기환송이 만약에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대통령이 되면 또 재판을 받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나?
그러한 나름대로의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후보자들이 어떠한 상태인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법원이 가져야 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오늘 두 번째 심리가 이제 속행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시계가 어떻게 지나갈지는 좀 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이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흘간 일반인 조문이 시작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온 신자와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오전 9시 성베드로 대성당의 대문이 열리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된 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광장에 집결한 수많은 신자들은 숨죽여 지켜봅니다. 성가가 울려 퍼지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운구 행렬이 이어집니다. 대성당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신자들은 차분하게 박수를 치며 고인에 대한 예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운구의식은 교황청 국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 집전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바티칸 내 교황의 거처인 산타마르타 예배당 안에 안치돼 있던 관은 성베드로 대성당 내부로 옮겨진 뒤 대중에 개방됐습니다. The mood music in the world today is driven by a lot of hatred and division and exclusion, and I think the narrative that Pope Francis kind of brought to the world was one of peace and unity and love. 예식이 마무리되고 오전 11시부터는 사흘간의 일반인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이튿날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마지막 날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문이 허용됩니다. Last summer we came here and we visit the church and the Pope was there. He was so nice and so shame we lost him.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대성당 주변으로 몰리면서 무장경찰을 포함한 보안 인력이 삼엄한 경계를 펼쳤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장례미사를 앞두고 이곳 성베드로 대성당에는 교황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려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를 앞두고 앞서 보신 것처럼 끝없는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기 교황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일간 코리에레 델라세레가 꼽은 유력 후보 12명 가운데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이죠. 유흥식 추기경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바티칸을 방문한 유흥식 추기경은 이렇게 차분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Io nel Signore non c'è Occidente e Oriente, quindi io vengo dalla Corea, ma io che vediamo cosa dice lo Spirito Santo. 네, 세례를 받은 남성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교황이 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후보단은 추기경단입니다. 올해 이 74세로 교황청 성직부 장관인 유추기경 역시 이 후보단에 포함이 되는데요. 현재 추기경단은 아시아 출신이 전체의 20% 가까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 아시아인 교황이 나온다면 유럽 중심이었던 가톨릭 교회가 보편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유흥식 추기경님께서 그야말로 아시아 최초로 교황님이 되신다면 말 그대로 그동안 유럽 중심의 교회의 모습이 보여졌던 가톨릭 교회 안에서 명실상부하게 보편적이라는 가톨릭 본연의 모습을 그야말로 드러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황 선출 절차인 콘클라베는 이제 다음 달 5일부터 10일 사이에 시작이 되는데요. 만 80세 미만 추기경이 비밀 투표에 나서며 이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와 최종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외부와 격리가 된 채 투표가 반복됩니다. 그 결과는 투표용지를 소각해 외부에 알리는데 이 검은 연기는 부결을, 흰 연기는 새 교황이 선출됐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과연 어떤 색깔의 연기가 피어오를지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 이 세 개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핵심으로 꼽히던 일론 머스크가 다른 강요들과 잇따라 충돌을 하더니 최근 들어서 부쩍 영향력이 약해진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를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헤어질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국세청장 직무대행 인사를 놓고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 수장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둘의 갈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목격자 한 명은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머스크와 베센트가 몸싸움을 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지켜봤다며 이후 복도에서도 충돌이 이어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엄청난 광경이었고 정말 시끄러웠다는 묘사도 전해졌습니다. 베센트가 머스크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프로레슬링 경기를 방불케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과도 불화를 겪은 머스크는 다음 달부터 정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The large slug of work necessary to get the Doge team in place and working in the government to get the financial house in order is mostly done. 트럼프 대통령은 여느 때처럼 머스크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I'd like to keep him for a long time, but whenever you're ready, he's an exceptional guy. When you see those rockets go up and come back and land in the same gantry, nobody else can do that but this man. 이런 가운데 머스크가 퇴진하면 정부 효율부 권한을 가져올 준비를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수억 달러를 쏟아부은 데 이어 정부기구와 인력 구조조정에서 사실상 행동대장 역할을 해온 머스크가 토사구팽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가게 밖에서 한 남성이 다급하게 손짓을 하자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무슨 일일까요? 자세히 보니 매장 안의 물건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죠. 지진이 난 겁니다. 이렇게 천장에 매달린 조명들도 점점 세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인근 해상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스탄불 주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모두 150여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게 변한 숲속을 차량이 빠르게 달려갑니다. 숲을 몽땅 잡아먹을 기세로 맹렬하게 타오르는 거대한 화염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뉴저지 남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을 타고 빠르게 불길이 번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주요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지난 20년 사이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산불 진화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 승강장에 승객들이 서 있습니다. 열차가 도착했지만 스크린도어와 출입문의 위치가 맞지 않아서 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잠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도어가 닫히자마자 열차의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스크린도어가 열리는데 열차 문은 닫히죠. 이렇게 황당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서울 신림선 보라매병원역에서 오늘 새벽 0시쯤에 발생한 일인데요. 영상을 제보한 시청자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의 엇박자가 한동안 계속됐다면서 늦은 시간이라 대체 교통편도 마땅치 않아서 불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관들에게 불량 장화가 납품됐다는 의혹을 어제 YTN이 단독 보도했는데요. 조달청 공무원이 문제의 장화 제조 업체 접대를 받은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해당 장화가 전국에 얼마나 공급됐는지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흥주점에 남성들과 여성 접객원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불량 방화 장화 납품 의혹을 받는 업체가 지난 2018년 4월 경기 안산시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조달청 공무원 2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남에 참석한 해당 업체의 전 직원 백성옥 씨는 식당부터 유흥 주점까지 200만 원 넘는 회사 돈을 써 두 사람을 접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납품에 이러이러한 건이 있다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별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반품을 받든가 아니면 위약금을 물든가 그렇게 하게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인데 그런 거 전혀 제재 없이 저희는 입찰의 최저 입찰가도 알려주시고. 자리에 있었던 조달청 직원 A씨는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개인적인 자리였다며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업체 전 직원 백 씨가 접수한 사건을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종결 처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경찰은 백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를 재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백 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혐의가 있다면 자신도 처벌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들한테 창피하기 싫어갖고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수사기관에다가 알려도 뭐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됐어요. YTN이 보도한 불량 장화 납품 의혹에 대해 소방청은 전국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 구매 현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서울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 현장 인근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에서 하루 최대 6번까지 굴착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위험 구간으로 설계 지침상 한 번에 최대 0.8m까지만 굴착하게 돼 있는데 하루 6번 4.8m를 파는 날도 있는 등 2달간 20차례 가까이 하루 수차례 굴착을 이어간 겁니다. 특히 지난달 6일 인근에서 균열 신고가 들어온 다음에도 하루 2번에서 3번씩 굴착을 이어갔고 14일 두 번째 균열 신고 뒤에도 사고 전까지 작업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지난달 12일 터널 내 물을 막는 차수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시공사 측은 집안이 바뀌는 지점에서 물이 셀 상황에 대비해 선제 대응한 것이고 굴착 역시 현장 감리와 협의해서 진행을 했고 무리한 공사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술을 마시고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다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오늘 열었습니다. A씨는 법정 출석에 앞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6시 20분쯤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가운데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트 안에서 술을 마신 뒤 진열대에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품목관세가 부과되어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If the United States continues offering security guarantees and open markets, then our allies must step up with stronger commitments to shared defense. 오늘 밤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관세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2+2 통상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이 원스톱 쇼핑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을 앞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에 이제 만나게 되니까 지금쯤은 이제 작전을 막 짜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8시고요. 예.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 9시에 드디어 한미 통상 협의가 열리게 됩니다. 네. 조금 전 우리 쪽 속보로 올 때는 우리끼리 이제 팀끼리 이게 요번이요 2+2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안덕고 산자부 장관 그리고 USTR 대표와의 만남 이제 산업 통상만의 만남이 돼야 되는데 네. 공교롭게도 지금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잖아요. 재무 쪽에 최상목 부총리가 가게 되니까 이거 잘 됐다. 그쪽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와라 해서 재무 쪽 2명, 스캇 베센트 최상목 장관,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통상 쪽에 앤더큰 산업부 장관, 그쪽에서 이제 원래는 러트닉 하워드가 와야 되는데 아예 실무진이 와라. USTR에 제이미슨 그리어가 와서 2+2, 이 4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이제 협의가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우리끼리 전략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와 이제 안덕근 장관이 회의를 다 마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그 미일 관세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그걸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 협의 장소는 이 백악관이 있고 재무부가 그 옆에 붙어 있거든요. 재무부 청사 내에서 열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번 미국과 일본에 이제 합의했을 때 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나를 좀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트럼프의 방식은 보통은 바텀업이라고 해서 실무진이 쭉 꾸려오고 마지막 탑은 그냥 사인만 하고 끝내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싫어합니다. 오히려 톱다운 자기하고 저쪽 수장하고가 먼저 다 끝내고 사인하고 세부적인 건 밑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재생상을 오히려 협의상하기 전에 따로 불러서 거의 50분간을 만났단 말입니다. 왜 만났겠습니까? 경제 재생상한테 할 말이 아니라 너 이거 빨리 그 이시바 총리한테 전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심부름꾼 역할로 그 미리 만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할까 말까? 만약에 등장한다라고 하면 우리 쪽의 컨트롤 타워 수장한테 자신이 요구하는 그거를 빨리 갖다 전해라는 목적으로 올 거거든요. 우리 그 최상목 부총리하고 안덕근 장관하고 협의할 일은 없죠. 그 명령을 전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한덕수 대행한테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굳이 이렇게 등장 왜? 어차피 우리의 전략은 차기 정부, 이 차기 컨트롤 타워에서 마지막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야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등장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우리 쪽은 좀 좋은 게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절대 안 놓치겠구나라는 속내를 바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장점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요일 날 이제 교황의 장례식이 또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내일께는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또 이탈리아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뭐 그 와중에 잠깐 들을 수도 있겠고요.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일장일단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이요. 워낙 즉흥적이기 때문에 뭐 예상을 정확히 하기는 참 힘든 문제 같고요. 작전을 이제 짰을 텐데 우리 측에서도 아무래도 뭐 조선, LNG 이런 것들 의지를 올릴 만한 그런 작전을 좀 짰겠죠. 우선 큰 작전 중에 하나가 용어를 우리는 협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우리 정부에서는 분리를 했는데 negotiation이라는 협상이 아니라 consultation이라는 협의다. 이건 지금 이제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이 가기는 가지만 이거는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지 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즉 우리 쪽 입장에서도 차기 정부, 우리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좀 이런 컨설테이션이나 협의의 말로 일단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 전략을 보면 크게 3가지 항목입니다. 저기 표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림에도 무역 균형, 조선, LNG라고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서 우리도 준비를 했는데 한덕수 대행도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원팀이 됐다라는 거죠. 저걸 보면 무역 균형은 뭐냐? 상호 관세율 25% 맞았잖아요. 그거 좀 이제 전반적으로 깎는 거 하나. 특히 지금 안덕근 장관이나 최상목 부총리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지금 품목별 관세에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는 이미 25%를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부과되고 있는 이 25% 관세율을 어느 정도 좀 낮출 수 있는 보관. 이것이 무역균형에서는 가장 클 것 같고 조선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해양 지배력의 부활,
행정 명령도 서명도 하고요. MRO 쪽, 군함 쪽을 다시 부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도움이 되게 절실하니까 이건 우리가 내줄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저 LNG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LNG 중에 첫 번째는 미국이 LNG 수출 대국이잖아요. 일본도 그랬고 아마 지금 사전 협상을 하게 된 5개 나라들, 인도, 호주, 영국 모두 미국 LNG 얼만큼 사줄까? 뭐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LNG의 두 번째 항목은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지금 미국, 일본과 한국밖에 없거든요. 과연 우리에게 어느 정도 투자를 요구하는 건지 이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들어볼 그럴 대목이 있어서 크게 무역균형, 조선 그리고 LNG 가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입장은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은 좀 나중에 얘기하자 약간 이런 전략인데 네. 미국에서는 뭐 원스톱 쇼핑을 계속 예고하는 만큼 이 얘기를 꺼낼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100% 꺼낼 겁니다. 일본이랑 거의 똑같은 궤적,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요. 말만 바꿨지 일본이랑 할 때는 패키지 딜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는 원스톱 쇼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미국은 되게 속도에 목말라 있고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할 생각이 없어요. 보통 하나 하면 최소 8개월이거든요. 한 항목 하니까. 그래서 한데 뭉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자리에 앉자마자 한 중간쯤 되면 미국은 또 방위비 얘기를 꺼낼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해야죠. 아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이 방위비를 얘기하냐 뭐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지금 재무하고 통상 두 전문가가 무슨 방위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로 하고 좀 선을 그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도 어떻게든 그 방위비로 엮어가지고 우리를 더 혼란시키려고 궁지에 몰을 그럴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모르쇠 전략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책임 없다 전략이라는 것들.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쟁 선포할 때 아주 호기로운 모습이었는데 꼬리를 좀 내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뭐 관세 전쟁 속에 지금 관세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모든 게 트럼프 뜻대로 가고 있고 이제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추진하려는 게 약달러하고 저금리 아니었었습니까? 약달러까지도 완성을 했어요. 약달러를 하면 뭐가 좋냐?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서 관세 쇼크를 이제 커버하려고 하고 있는데 달러가 더 약해져 버리면은 이제 그 전략도 못 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막힌 것이 저금리. 누가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미 국채를 누군가 투매하면서 금리가 급등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미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미 국채가 안전 자산은커녕 오히려 좀 위험 자산처럼 셀 아메리카가 나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졌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재 145%의 대중 관세 경우에 따라서 50에서 65% 거의 반 정도까지 이제 인하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보도 후에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직접 등판했습니다. 그래서 2, 3주 내에 내가 대중 관세를 정할 텐데 그런 다음이 중요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중국에게 달렸다. 중국이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이 방식이요. 트럼프가 늘 하는 방식인데 괴롭히고 막 사건 일으키고 다 한 다음에 마치 선심 쓰듯이 야, 다 줄게. 그 대신 빨리 와. 내 앞에 와서 뭐 무릎 꿇어. 이제 이런 행태거든요. 파월 의장 때와도 거의 똑같은데 다 한 다음에 오늘 갑자기 또 파월 의장 나는 해임할 생각조차 없었다. 애시당초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반응인 것 같아요.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에 대한 완화적 발언했을 때 중국이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좀 뭐 자기네도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오히려 자기한테 넘어온 공을 다시 미국한테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트럼프가 중국한테 넘겼으니까 오늘 오후쯤에 또 중국의 어떤 입장을 나오는지 밝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서로 공을 넘기고 있는 와중에 그 누가 먼저 전화할 것인가, 누가 먼저 연락할 것인가 이게 되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처음에 보였던 어떤 강경한 수위를 조금 이렇게 낮추는 게 뭐 물론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잠시 좀 처음보다 어떻게 보면 좀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채권 시장에서의 국채에서의 자기가 뜻대로 안 되는 것들, 또 미 전역에서 나오고 있는 반 트럼프 시위, 지금
3개월 됐잖아요. 네, 대통령 된 지. 그런데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이런 것들이 좀 신경이 쓰였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욱 놀랐던 건 중국의 대응이죠. 트럼프 1기 때와 너무나 중국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수 중에서 플랜 A, 플랜 B, 아마 플랜 C까지도 가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너무 단호해요. 그래서 어제 또 무슨 뭐 해프닝 같은 게 있었냐면 어제 스콧 베센트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물밑 협상 잘 되고 있다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스콧 베센트한테 지금 어떻게 협상하고 있느냐. 근데 또 스콧 베센트가 협상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채널이 뭐냐 막 기자들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중국과 지금 누가 만나고 있느냐. 그랬더니 또 안 만나고 있다. 근데 안 만나면서 무슨 물밑 협상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죠? 뭐 마음으로 진행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미국과 트럼프도 전화 안 하는 시진핑, 연락 없는 중국에 좀 애달파하는 것도 사실인데 뜻대로 안 되고 있다.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 내부도 좀 속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머스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쫓아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것도 그 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인반수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예. 일론 머스크의 위치가 민간인인데 공무원이 됐잖아요. 겸업이죠, 정부 효율부 겸업. 수장이 예. 됐잖아요.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공직을 할 경우에는 130일, 150일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할래야 더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어찌 정부 효율부 수장을 기껏해야 5개월 이상을 못 할 겁니다. 예. 4개월 정도에서 4개월, 5개월 사이에 멈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잖아요. 떠나야 될 시간이. 왜냐하면 이제 4개월, 5개월이니까 아마 한 5월 경에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그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게 막 헤어짐이 아니라 이제 규정상 이제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수장을 이제 관둬야 될 때가 온 것도 맞고요. 두 번째가 이제 머스크가 이제 어제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에서 일단 본인 스스로도 이제 조금씩 여기에 정부일을 줄이고 회사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아마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음이 멀어진 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에피소드로 언론에서 조금 이걸 좀 부각을 한다고 같습니다. 예. 막시우스라는 언론이었었는데요. 예. 스캇 베센트하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궁합이 잘 안 맞아요.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제 곧 우리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사람인데 소리 지르고 싸웠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네. 예. 그 드라마 그 웨스트 윙에서 보면 좀 백악관 복도가 쭉 있는데 예. 뭐 거의 백악관 복도에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뭐 몸싸움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라는 게 기자의 예. 표현이 있었더라고요. 예. 네. 스캇 베센트가 온화한 사람인데 한번 화나면 어마어마하게 좀 변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처럼 변한다고 예. 그래요. 하고 이제 고성을 질렀다라고 하는데 핵심은 국세청장에 각각 미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게리 셰플러라는 사람이랑 또 한 사람이 따로 예. 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스캇 베센트가 밀었던 사람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장이 앉히게 됐었는데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말싸움이 좀 번졌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무서운 사람을 우리 지금 최상목 장관이 만나야 되는 건가요? 스캇 베센트요. 온화합니다. 온화합니까? 예, 겉으로는 온화하고 예. 말이 잘 통한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화가 나면 예. 변한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여기 뭐 그리어라든가 제임슨 그리어라든가 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보다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에 테이블에 앉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예.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보다 베센트가 트럼프 대통령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든지 뭐 파워가 더 센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치를? 결국 국사청장 누가 민 사람이냐면 이제 베센트의 인물로 트럼프는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곧 떠날 사람이잖아요. 예. 네, 민간인 신분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5월, 6월이면은 법규상으로도 더 이상 정부 효율부 수장직을 다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하고 스캇 베센트는 끝까지 함께하게 될 내각의 인사고요. 아마 그래서 뭐 그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크게 보면 테슬라의 주식 투자자들은 이게 잘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도 지금 그 정부 일하면서 이미지 떨어져서 차 안 팔리고 온갖 비난받으면서 테슬라 주가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컨퍼런스 콜에서 자기 이제 빨리 경영 매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예. 폭등을 이틀 연속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거 하나는 꼭 체크해야 될 게 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들어갔느냐. 물론 공무원 해임 하려는 구조조정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규제 철폐를 하러 갔거든요. 그럼 무슨 규제냐? 자기 사업 규제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규제, 우주산업 규제. 이거를 철폐를 하고 나와야 될 테니까 이번 남은 기간 동안에 과연 자율주행 관련한 저 규제를 어떻게 철폐하는지 그 역할 하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뭐 길면 5개월 남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거의 다 됐죠. 5개월째가 되죠 이제. 5개월째. 네, 2개월 정도 남았죠. 트럼프와 요번에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는 좀 얻은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알게 모르게 있겠죠. 네. 왜냐하면 앞서 말했지만 이제 규제 철폐와 관련한 부분에서 분명히 일론 머스크도 얻고 나올 그럴 생각입니다. 다만 머스크도 이제 트럼프의 이런 관세적인 거에 파격적인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해서 뭐 전 세계적인 미움을 받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어쨌든 뭐 헤어질 결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느 쪽에서 먼저 결단을 하느냐 이 부분도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상들 간의 최고위급 외교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혼란한 전국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이번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 무장하고 이란이 핵 야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재집권 이후 여러 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했습니다. So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행사에서 북한을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통제 불가능한 국가로 불렀습니다. What we see is an increase in all their capacities, in all their technologies. We see more enrichment. A new enrichment facility was completed. 원자력기구 수장의 이런 발언은 북한 비핵화를 회의적으로 보는 최근 국제사회의 여론에 무게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에도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I guess we need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DPRK, not legitimate but factually real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here to stay for a long time maybe. 해결책으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두 사람의 친서 외교를 거론하며 탑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30에서 50개 핵탄두, 70에서 90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날도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에 참 좋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9.1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대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양호합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부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0도, 대전과 광주 22도, 창원은 23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과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져 쌀쌀하겠고요. 일부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동쪽 지방부터 대기가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